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어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통사고에 대한 방송이 나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관련된 궁금증이 해결되셨다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주위에서 제일 필요한 법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차를 안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얘기,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그런 법률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백지은 변호사님이 중요한 내용들 전해주시러 오셨거든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된 법률사무소 세나 백지윤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은퇴한 시니어층에서 노후 대책으로 투자, 창업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N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시니어층에서 특히 이제 노후 대책, 노후 자금으로 이제 평생 동안 모으신 돈 내지는 퇴직금 같은 걸 가지고 투자에 뛰어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뭐 수익형 호텔 분양 사기라던가 뭐 임대차 관련해서도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오늘은 사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사기당하지 않는 법 2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부자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투자 자금을 뭐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 부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또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MC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뭔가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그걸 갖고 내 생활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투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빚 끌어오고 친구한테도 당겨오고 이런 식으로 내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금전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많다면 사실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없는 자금으로 노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저희가 노후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특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동산 막 2배씩 오른다 그러죠. 주식이 뭐 자고 났더니 누가 뭐 10억을 벌었다고 하죠. 비트코인은 뭐 100배가 올랐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도 좀 작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돈 버는 세상이면 너무 좋겠지만 이에 따라서 저는 요즘 정말 상담이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식 리딩 관련 사기라고 해서 뭐 유명한 주식 종목 알려준다고 이렇게 또 돈을 받으세요. 회비 같은 거를 받으신 다음에 가입비 같은 것만 받으시고 막상 추천하는 종목들이 이제 막 하한가만 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가입비라도 돌려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대부분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 등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층에서 이에 대해서 좀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 그냥 남의 말만 믿고 맡겨버리시다가 비트코인 관련한 사기에 연루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부대로 합시다의 사연이 왔는데요.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생겼던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초반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구매 개수도 정하고 난리였는데요. 중국에서 마스크 가격도 안 묻고 사간다는 등 마스크를 배에 가득 실어 사간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코로나19로 운영하던 가게도 어려워져서 돈이 궁하던 차에 건너 아는 지인이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 임대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공장은 다른 사람이 맡아 운영을 하며 그 안에 기계를 투자자들이 구입해서 임대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며 이미 주문받은 물량이 엄청나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덜컥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스크는 안정적인 공급을 보이며 수요보다 공급이 앞지르게 되었고 투자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계구의 원금이라도 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본인들도 그 기계를 다시 팔아야 그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정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렵고 이 힘든 이 시기에 또 이거를 악용해서 사기를 친 사례네요. 이게 경제적으로 다급해진 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이런 사기, 마스크 투자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 부리던 초반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마스크 우리 출생 연도 따라서 줄 서가면서 구매했었고 그때 굉장히 마스크가 부족했었는데 아니 또 사기는 이렇게 어려울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때 막 이런 기사들 많았어요. 마스크 지금 공장이 더 이상 없어서 못 돌아간다. 외국에서 와서 우리 마스크를 배채로 실어 간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숨겨놓고 외국에서 비싼 가격에 판다. 이런 얘기 정말 저도 많이 들어서 저도 이럴 때 사업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이제 마스크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 이 마스크 공장 부지에다가 투자해라. 이런 사기도 있었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를 너가 투자를 해라. 너의 기계가 된다. 그럼 이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마스크 수익의 일부 너에게 돌아간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 판매 대금의 일부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이제 거기다가 주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스크 관련한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좀 정말 문제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이런 사례를 보면은 결국 이런 양태들이 보입니다. 마스크 공장 부지라고 그래서 막상 가봤더니 공장 부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린벨트라든지 전혀 공장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제대였던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기계가 바로 내가 사면은 돌아간다고 했는데 기계 운영하는데 내 투자금이 쓰이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마스크를 판매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는데 그 투자금이 턱없이 그 투자에 대비 수익률이 턱없이 낮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골고루 정말 다 발생을 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근데 이런 또 사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개인이 투자한 액수는 그분들에게는 큰 돈이죠. 그렇죠. 개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소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액수는 매우 클지라도 이제 개개인이 그 소액 사건을 가지고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투자라는 거는 본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투자는 사실 내가 이 돈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날려도 그렇죠. 사실상 어디 가서 사기죄가 얘기를 할 수가 되거나 없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 투자 계약이 정말 계약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 이상은 이런 계약으로 따라서 바로 투자금을 내가 날렸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런 사기가 더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투자 원금을 잃은, 지금은 이제 투자금을 잃었는데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계약서를 쓰실 때 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일부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 두셨다든지 하면은 계약 해지를 하시면서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좀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좀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가 기망을 하거나 과장된 혹은 허위 사실들을 유포를 해서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즉 주의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게 투자. 또 이 투자 분야 중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동산 투자에 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찾아보던 중 강남 한복판의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외관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도 많고 고객들도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이 업체에서는 특정 지역에 5년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테마 공원이 설립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미리 토지 지분을 매입해둬야 개발이 진행될 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지의 시세, 매입 이후에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발생될 이익금을 상세하게 적은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심지어 다 같이 모여 버스를 타고 인근 지역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순간 뭐에 홀렸던 것일까요? 순식간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는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말했던 해당 토지는 테마 공원이 설립될 수 있는 지역도 아닐 뿐더러 이런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로 소비해버려 남은 돈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데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진짜 남들이 이렇게 평생 피땀 흘려서 이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데요. 이런 경우 당하는 그 사기친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 스스로도 너무 자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어떻게 봐야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강남 한복판에 삐까번쩍한 그런 사무실을 차려놓고 뭐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더니 뭐 투자 자문사라더니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규모 있게 이런 투자 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다 사기인 경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시다 보면 현혹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업체 말만 믿고 덜컥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사기의 경우엔 이런 수법이 쓰입니다. 뭐 이 토지가 굉장히 지금 이제 곧 개발될 구역의 토지인데 우리가 미리 선점해 두는 거다. 이 옆으로 뭐 철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 땅을 사놔야지 이제 뭐 이익을 뭐 시세 차익을 뭐 10배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 실상은 이제 토지가 더 개발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토지, 무슨 산이라던가 아니면 그린벨트 같은 것에 묶여 있어서 사실상 뭐 이제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아주 큰 그런 토지라던가 아니면 이미 흥행에 굉장히 실패를 해서 공실이 넘쳐나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투자 컨설팅 업체의 외관에 현혹되시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만 믿으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런 개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국가에서 발표된 바가 있는지, 이 땅이 실제로 거래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전에 뭐 거래된 내역은 있는지, 뭐 흥행에 실패한 지역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토지가 어디에 위치한 건지 정확한 주소 같은 거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든 거에 100%는 없겠지만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럴 때 정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토지대장 같은 거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시잖아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꼭 의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아까 사연에서 보면은 버스 타고 같이 가봤다. 그렇죠. 그렇게 저도 믿을 것 같아요. 아, 여기야. 이러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내가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그 땅인지는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기를 치려면 정말 제대로 사기를 구성해 놓고 판을 짜놓으면은 정말 이게 안 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내가 지금 거래하는, 내가 계약하는 이 땅이 내가 본 그 땅이 맞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꼭 하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제 사기도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기 당하기가 너무 쉬운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사연을 보니까 토지 지분에 투자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땅이면 땅이고 또 건물이면 건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토지 지분에 투자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백분의 스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넓은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분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에 토지를 이제 여러 비율로 쪼개서 투자를 종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서 지분을 쪼개서 즉 이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자기 부분만큼만 피해를 주장할 수 있어서 그 주장을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산 다음에 그 토지를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 비율을 여러 개로 나눠서 쪼개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큰 토지에 대해서 일부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적게는 5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 본인들이 산 가격에서 부풀려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지분은요, 아파트 우리 각 호실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어떤 특정 부분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지분 위에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려고 해도요, 함께 공유하는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범죄 사실을 알아챘다 하더라도요, 이 토지의 가치 지분을 가진 또 공유 지분권자들과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토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다들 도장을 찍어줘야 뭐 고소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이거 들을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표, 이 회사 이 대표는 그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투자 관련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달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해달라, 징역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투자는 사실 정당한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이득을 보는 건 정상적인 활동이죠. 모든 부동산 이런 투자
이런 기획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형법 제347조에 나와 있는 사기죄에 해당을 하려면 애초에 타인을 기망해서 속여서 이제 타인이 그 기망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 사기가 사기죄에 해당을 하게 되려면 애초에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의사였던 거죠. 그런 경우로 사람을 속였고 그에 따라서 내가 그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득을 봤을 때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 특성상 당연히 내가 원금까지도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부담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을 잃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이 투자 계약을 해약하고 원금이라도 나는 받고 싶다. 이럴 경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먼저 이게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요. 사기로 인해서 이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혹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약 해제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약속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것과는 별도로 금전적 손해를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혹은 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셨다면 그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아까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금전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돈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제 소송에서 지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소송 중에 돈을 몰래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시작하시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이 상대방 재산을 좀 묶어두고 이렇게 보전 처분을 해두시고 본안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요, 고소를 함께, 즉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이것이 민사상 불법행위, 즉 잘못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형사사건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먼저 입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입증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사기죄로 형사사건, 즉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민사사건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민사, 형사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해야 크게 불리하지 않고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정말 몇백억을 사기친 사기꾼들이 그냥 몇 년 살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몇백억인데 몇 년? 근데 이 사기죄에도 그 수위가 있나요? 이렇게 감옥에 가는 그 수위. 그게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MC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난 사기를 쳐서 이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도 이제 뭐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뭐 이미 외부에다가 뭐 해외에다 빼돌린 돈으로 뭐 잘 먹고 잘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게 참 항상 그 법정형의 현실화가 이제 법 감정이랑 좀 맞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우리 형법상 사기죄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죄의 피해 규모에 따라 좀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5억 이상 50억 미만이 피해 규모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50억 이상의 피해 규모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게로 되어 있고 또 이 징역형과 동시에 이제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국 이제 사기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나 그 피해 양태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법정형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이제 뭐 가해자가 일부 뭐
변제를 했다거나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했다면은 좀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되는 요인이 됐고, 그리고 또 만약 그 가해자의 그 수법이 정말 악랄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사기를 저지른 그런 동종 전과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가중처벌되는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즘은 부동산 투기 사기 말고 또 어떤 또 이 투자 사기가 많은가요?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정말 살기 싫어지는데요. 이게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기들이 존재를 해요.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진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그쵸.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뭐 상장만 되면은 이제 대박 뭐 난 것처럼. 대박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실체도 없는 것에 투자를 하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리고 또 뭐 가깝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이거 너가 뭐 가입만 해서 뭐 다른 사람 소개만 해주면 뭐 소개비 주겠다. 맞아요. 제 이런 주위에도 식의 정말 많아요. 많죠. 이런 식의 정말 다양한 유형들, 정말 사기의 유형은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항상 좀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특히 이거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라임 사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피해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 라그임 사태 관련한 사건 중에 하나를 이제 백준 변호사님도 수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라임 사태라는 말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9년 9월에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DLF 파생 결합펀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10월에 라임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환매 중단이 되면서 사모펀드의 손실 발생률이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 라임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사모펀드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이 자산 운용의 전문가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좀 덜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돌이켜보면은 투자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에 대해서 안전망이 없다라는 좀 표현을 달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파생 결합 펀드나 라임 사태, 뭐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경우에는요, 금융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률이 좋다, 이런 점만 좀 강조를 하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 투자 자금을 모아서요, 부실 채권 투자나 펀드 간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실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펀드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이제 유형인데요. 처음에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때는 해당 펀드 굉장히 안전하다. 뭐 우리 안전 자산으로 국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채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모펀드,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데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지, 채권인지 아니면 주식인지 혹은 어떤 회사 혹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지를 미리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즉 원래 있었던 운용 계획과는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는 부실 채권이나 아니면은 부실 회사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운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미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점을 좀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본인들이 주가 조작을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잘못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 즉 라임하고 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해당 은행 역시 설명 의무를 좀 게을리했다라는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이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상당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이득을 계속 얻고 싶어서 이런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부실펀드 투자 상품의 이제 원금 100% 손실,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시니어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만 믿고 투자한 60대 이상이 한 48%, 즉 5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또 21% 정도가 됩니다. 와, 정말 70%가 70대, 그러니까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분들은 뭐 퇴직금이나 노후에 쓰려고 이렇게 모아놓던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기는 그 돈만 사기당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노후 일생을 다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거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 중요한 거는 MC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를 어느 정도 구제받는 방법이 이제 또 꼭 알려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기를 안 당하시는 게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셨다면 결국 피해를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투자라는 것의 개념상 내가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투자를 봐서 손해를 봤다는 사정 내지는 상대방이 무조건 원금은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다. 내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은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백주인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펀드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 사실 개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사실 전체 피해 금액 중에서는 일부에 해당하게 되죠.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피해자를 좀 모아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또 증거도 그럼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수사기관도 이제 의뢰를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별도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모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런 설명 들었던 설명 자료라던가 약정서라던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 이런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유, 정말 이 사건은 뭐 금액이 어마어마했었죠. 뭐 뉴스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연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인이 같이 어디 좀 가자고 조르는 통에 어떤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수천억에 달한다고 탄탄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 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우선 저에게 운동기구를 1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판매를 시작해 보라고 하면서 추가로 다른 판매 사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구입한 운동 기계를 제 친구에게 팔면서 그 친구도 판매 사원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인센티브가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이 지급되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 3천만 원을 끌어와 운동기구를 구입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죄다 전화를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한두 번 정도 수입이 입금될 무렵 저는 더 이상 판매를 권유할 지인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판매도 못하고 직원으로도 끌어들이지 못하니 원금 회수는커녕 수익은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가입한 지인들도 막대한 금전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거 다단계 아닌가요? 다단계. 이건 어떤 구조인가요? 다단계라는 말씀은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되는 다단계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이 없이 이제 오로지 신규 회원 가입을 토대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와 C에게 이제 가입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B와 C는 뭐 업체 내지는 회사에 이제 가입비, 뭐 회원 가입비 명목에 일정 돈을 내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최초에 어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는 물품 구입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애초에 이 B와 C를 데려온 A에게 그 B와 C가 낸 가입비나 그 물품 구입비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죠. 일종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요. 그럼 이제 B와 C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B와 C가 DEFG를 밑에. 그렇죠. 끌어들이게 되면 이때 이 다시 또 가입을 하게 된 DEFG가 낸 가입금이나 물품 대금을 맨 처음에 A에게도 그 일부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죠. 아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점점 상층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구조를 띠게 되는데 결국 피해는 대다수의 아래에 위치한 나중에 가입된 분들이 당하게 되시고 위로 갈수록은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다단계 관련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다단계. 이거 옛날부터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그렇죠.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 이 다단계, 이거 무조건 사기인가요?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단계라는 것은요, 우리 영업 방식 중에 하나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같은 경우는 영업 자체를 고객과 1대1로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선호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다단계 영업 방식 그 채널을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이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먼저 사기죄라는 것에 해당을 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즉 기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가 속아서 자신의 금전적인 부분을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친 그 자기를 속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기죄라는 것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 다단계를 통한 사기 범죄라는 것은요, 가입자들에게 먼저 거짓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게 함으로써 현혹을 시키고 결국 이 가입자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다단계 범죄의 경우에는요,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계속 연루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고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에 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다단계라는 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돼서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변호사님 또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기 사건 혹시 있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 나눴던 다단계 관련한 사건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상담을 오셨던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단계의 가해자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단계에 발을 들였다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구나. 앉아서 돈이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친구, 지인, 동네 분들 그냥 닥치고 이제 다 모으신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듣고 가입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이 가해자 분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다단계인지 모르셨던 거죠. 사기가 되는 다단계 유형인지 모르시고 이렇게 좋은 마음에 사실 같이 돈을 벌자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다단계를 이제 같이 홍보하고 그렇죠. 맨 처음에 가입을 잘 하셨던 되니까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니까 야 이거 좋은 거 같이 있어 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이 분을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 만약 다단계가 이 사기에 해당하는 다단계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가입까지 이루었다면 이 경우에는 적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에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혐의를 벗으시려면 사실 뭐 회사 쪽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그런 증거라든가 본인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다단계인지 몰랐다는 부분 등을 좀 입증하실 자료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 점이 다단계 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와 제일 가까운 맞습니다. 내 주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좀 가장 안타까운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지훈 변호사님께서도 좀 기억에 남는 사건 갖고 계시죠? 네, 방금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사건인데요. 아까 우리 얘기 나눠봤던 부동산 투자 사기와 결합이 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제가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일단 기획부동산 즉 컨설팅 업체에서 이분에게 투자를 권유를 했고요. 그 투자의 내용은 이 부동산을 쪼개서 분할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서울 또 중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금방 개발이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고 이분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인분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본인이 여기서 영업사원으로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인은 물론이고 모르는 분들에게도 영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하셨던, 즉 이 회사의 일원으로 좀 근무를 하시게 됐었는데요. 나중에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소속된 회사니까 근로소득도 얻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으로 인해서 얽히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안타깝게도 지인들로부터 고소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일부 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제가 항상 뭐 강의나 방송에 나와서 정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단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뭐다?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너무너무나도 정말 중요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빼곡하게 써여진 계약서 보면 아유 머리 아파, 난 읽어도 몰라,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뭐 문제가 되겠어? 하고 그냥 사인하시거나 그냥 도장 찍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문서고, 내가 이대로 약속한다, 내가 이런 권리를 갖겠다는 거를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런 투자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가 제공이 되는지, 중간에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언제 계약이 해제가 되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는지 중요 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매주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꼼꼼히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는 거, 그리고 증거를 꼭 남겨야 된다는 거. 정확합니다, MC님. 이것만 하면 조금 사기 피해나 이런 걸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노후 대비 투자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남은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어렵게 결심한 투자일 텐데요. 오늘 사례 같은 투자 사기는 부디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치는 분들도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남을 기만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님한테 상의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대로 합시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법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법률 지식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지인 변호사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투자 사기에 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 너무 많아서 읽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되신다면 꼭 가까이 계신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